네, 시청자 여러분,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가 나눴던 7시간이 넘는 통화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역시 알고 보니 김건희 씨가 캠프를 주도했어. 뒤에서 사실은 다 하는 거야. 또 다른 반응은 방송 보니 별게 없었네. 김건희 씨 걸크러쉬군. 이런 반응입니다. 어떤 말이 많은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윤석열 선대본부에 무속인 논란이 나왔습니다. 한 법사가 무속인이 참여했었다는 얘기인데요. 선대본부에서는 참여하진 않고 몇 번 왔다 갔다 한 정도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전 선대본부에 있었던 김근식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뉴스 썰기는 이성대 기자가 지금 겨울 휴가 중이어서 겨울이잖아요. 겨울 휴가 중이어서 강정 아나운서가 뉴스 썰기를 직접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뉴스 썰기가 분량이 꽤 긴데 기사도 다 직접 썼나요? 네, 직접 다 썼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목이 다 쉬었네요. 자, 출연료 2배, 출연 2배 챙겨가도록 하죠. 2 곱하기 2 4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작아지잖아요. 뉴스 썰기 뭡니까? 네, 김건희 씨 통화 녹음 파일에서 나온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사실 통화 녹음에 홍 의원 얘기가 잠깐 나왔죠. 뭐 의문의 일패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함께 좀 이따 썰어보도록 하고요. 자, 예. 오늘 연끌 인터뷰는요. 정부가 내일부터 방역 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의 전 김근식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을 일부 공개한 뒤에 오늘 토크가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 뭐 그 토크가 중점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첫 주제 영상으로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승현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편한테도 아예 다른 거 일정 같은 거 이제 하지 말고 일단 캠프가 엉망이니까 조금 자문을 좀 받거나 좀 이렇게 하자. 그래 내일 좀 자랑 한번 해봐봐 우리 동생이. 내가 한번 홍준표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 좀 잘해봐. 네, 첫 주제는 아내의 역할로 잡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사실 지난해 12월 이른바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제 두 분이 다 그 방송 보셨죠? 네. 예, 그 감상을 한 줄 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이제 판넬이 있는데 김건희 씨의 통화는 네모다. 한 줄 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단어로 안 써도 되죠. 예, 그럼요. 네. 장문으로 쓰셔도 됩니다. 예, 먼저 공격을 맡으실 전재수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판넬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진짜 실세 증거다.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뭐 어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셨겠지만 예. 사실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이제 스카우트하고 예, 또 이 선거 전략까지 짜고 또 경선 당시에 상대 후보를 어떻게 좀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선거 전반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 이명수 기자를 초청해가지고 예. 무려 105만 원의 특강료를 줘가면서 특강도 듣고 뭐 이런 것으로 봐서 뭐 거의 사실은 이제 캠프를 좌지우지하고
윤석열 후보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면은 굉장히 거침없잖아요.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또 사람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부인에 대해서 정치는 질색이다. 정치하려면은 법원 가서 이혼 도장 찍고 해라. 이렇게 이제 부인에 대해서 12월 3일 날 윤석열 후보 고백을 했는데 부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 왔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12월 29일 날 이제 뭐 허위 이력, 허위 경력, 또 허위 수상 실적, 또 뭐 부풀리기 이거 대국민 사과를 했었는데 그때 비춰진 기자회견 모습과 너무 틀리죠. 틀려도 상당히 좀 완전 실수였다. 예. 예. 예, 저도 그러면 김근식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디로 들면 되나요? 이쪽에 카메라 맞습니다. 잡습니까? 예. 한자로 쓰시죠. 그럼. 한자는 어렵습니다. 태산은 쓸 수 있는데 명동이 어려운데. 필태, 매산, 예. 명동, 예. 명동이 울명자. 예. 예. 그러니까 서일필, 예, 그렇습니다. 선우쥐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고 다 아시지만 어제 그 MBC 보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평소에 2% 3% 정도의 시청률을 보이던 프로그램이 17% 이상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다만 소문난 잔치에 볼 게 없다 이런 것처럼 태산 명동의 서일필처럼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무슨 결정적 한 방이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서울의 소리 방송이나 예. 열린공감 TV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별 내용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뭐 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관계는 동지적인 협업 관계입니다. 저도 선거를 해봤고 우리 의원님도 선거를 해보셨겠지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것은 이건 비선 실세로서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이지만 임명자가 선출되지 그렇죠. 않는 권력. 배우자가 자기 남편에게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의견을 구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최순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가 무슨 7시간 45분 동안에 녹취를 했다고 그래서 무슨 뭐 대단한 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별게 오히려 없었다. 제 생각에는 별거 없고 오히려 김건희 씨에 관련된 그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사심 없이 털어놓는 이런 속내를 예. 드러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았나. 오히려 알겠습니다. 역풍이 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어제 있었던 그리고 오늘 또 일부 매체 등에서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서 각 김건희 씨의 얘기 대화 내용이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듣고 직접적으로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김건희 씨가 캠프를 주도했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좀 도와줘요. 얘기도 하고 좀 문자로 보내줘. 왜냐면 이거를 내가 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좀 우리 캠프 적응을 좀 하게.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누님이 정부. 예,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정보도 발로 뛰어서 좀 가져오고라는 얘기였습니다. 캠프 업무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사실상 주도했는데 지난해 7월과 9월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이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부적절하다는 거 보는 건지. 혹시 요 뒤에 1억 원 준다는 이야기는 나옵니까? 저희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있었죠. 그러니까 요 바로 이어서 이제 캠프 와서 있으면 1억 원 주겠다 하는 거 일한 봐서. 만큼 주겠다. 구체적으로 1억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현행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선거를 많이 해보지만 특히 저런 발언은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97조 1항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누구든지 여기는 후보와 후보 배우자가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편집, 취재, 집필 또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예. 이 조항을 어기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는 100만 원 이상만 벌금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당선 무효가 그렇기 되는 때문에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고 김건식 교수님께서도 이제
뭐 사실은 시끄러웠지 별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럼 저희가 준비는 안 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캠프에 와서 일을 해달라 그러면 1억을 주겠다고 한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실제 네.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코바나 컨텐츠에 이 이명수 기자를 모셔다가 5명을 모셔다 놓고 특강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105만 원을 줬습니다. 예. 완벽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 특강을 해서 105만 원 준 게 어제 나왔는데요. 그것은 이명수 기자가 와서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사례비를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캠프로 와서 일을 도와주면 뭐 돈을 주겠다. 예. 1억 이야기한 것은 얼마 주면 돼요? 얼마 줄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고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MBC의 반론 보도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제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내가 가서 뭘 하면 됩니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억을 줄게 이렇게 한 것만 나왔는데 맥락은 자기가 서울의 소리에 촬영 기자로 있으면서 너무 돈이 좀 월급이 작다.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하소연하는 입장에서 지금 누님 동생으로 굉장히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하소연하니까 그러면 캠프에 와서 일을 하면 일에 따라서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례적인 공손함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무슨 선거법 위반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선거 캠프에서도 대부분은 무보수로 다 자원봉사지만 우리 전재수는 아시지만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는 홍보 업무와 미디어 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따로 다른 별도의 계약이 가능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캠프에서 유급 사무원을 쓸 수 쓸 수 있다는 있습니다.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식 교수님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이제 금품 향응 또는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피력하면은 그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위반이고 우리도 선거 많이 봤거든요. 그다음에 105만 원 준 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코바나 때문에 컨텐츠 회사에서 캠프에서 와가지고 2명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코바나 다섯 명. 컨텐츠 대표의 그 김건희 대표가 코바나 컨텐츠 회사 사무실에서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강사를 드리는 것은 선거 운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선거 운동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을 하는 것은 실제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진짜 선거 운동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후보를 매수하거나 또는 표를 얻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고 낙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돈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선거 운동과 관련된 선거 운동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바나 컨텐츠 회사에 와가지고 5명이 불러서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강의해 준 사례로서 강사료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은 이제 그 선거법 조항보다 이제 판례 중심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분명히 보셔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선거운동 준비 기간에도 금품이나 향응 제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런 판례는 차고 넘칩니다. 아마 캠프에서도 민주당에서 아마 고발을 할 텐데 이 부분 캠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네. 법원 판례가 저희도 상당히 법원지원팀에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판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선거를 여러 차례 너무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겁니다. 금품 향응 또는 제공 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전부 판례에 의하면 유죄로 다 납니다. 예, 제가 거기서 지금 말씀을 방금 드리겠습니다. 법을 찾아봤는데요.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법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는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할 시 네. 선거 사무장 등 10명 이내에 유급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일당은 7만 원 플러스 실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선거 물론 이제 10명 운동원에 이내고, 가는 거죠. 그렇죠. 선거 운동원에 예, 하는 예, 거죠. 예. 물론 이제 1억은 좀 여기에는 너무 만약 실현됐다면 넘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뭐 유급 사무원이 되느냐 마느냐 이건 또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운동 예. 선거운동 돌입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도 못 열게끔 돼 있고 그 사무실에서 선거 관련 행위를 할 수도 없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서초동에 코바나 컨텐츠라는 말하자면 서초동 캠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거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코바나 컨텐츠라는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후보 부인께서 김건희 씨가 이제 사실은 실세였다. 우리 국민들은 비선 실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국민들께서 이 부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비선 실세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최순실 씨가 아무런 공직이나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농단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와 배우자의 관계는
동지적인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살고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관한 선거 전략 또는 선거 운동에 관한 조언들 서로 고민들을 논의하는 것은 이건 절대 비서실장하고 다른 이야기고요. 충분히 또, 이해를 또 합니다. 하나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코바나 컨텐츠에서 105만 원의 강사를 준 것은 아시겠지만 저도 관련돼서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예비 기간에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선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정세를 보고 이 선거는 어떻게 치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자문을 구하고 정치적인 강의를 듣는 데서 그 사람을 불러서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대가로서 105만 원을 준 거에 대해서는 이건 선거운동원에 대한 그 금품 수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마 고발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고발하시면 아마 그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정당한 이제 강의에 대한 그 이제 말하면 사례를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선거법에 이제 이 그 후보자들의 지갑을 다 묶어 호주머니를 다 묶어 놓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도위에 어긋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그냥 부부 사이에 좀 부인으로서 조언해주고 걱정해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초동 캠프를 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그다음에 그 어제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지만 뭐 몇 명이 다 한다. 그다음에 저 리셋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부인이 출마한 남편을 걱정하고 또 당선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 대화 내용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뭐 이런 대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비선 실세에 대한 트라우마 그 이상의 역할, 그 이상의 위상을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온당하겠죠. 저는 이게 이제 사적 대화의 과정이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이제 인터넷 매체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누님 동생 하잖아요. 그 전재수 의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자들하고 수많은 통화를 하지만 누가 저한테 오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님 동생이라고 할 정도의 사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 관계에서 김건희 씨가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 정제되지 않은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6개월 동안 다 모아가지고 상대방의 사전 허락도 없이 녹음을 해서 이걸 본인도 아닌 본인 유튜브 채널도 아닌 공영방송에 보내서 이게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심 없이 그냥 사적으로 편하니까 대화하는 내용 중에 저는 몇 가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는 예컨대 우리 전재수 의원님 사모님이나 또 저도 총선을 해봤습니다만 제 처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주 여사님이나 선거운동 기간에 그 정도의 관심과 노력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공개가 안 되죠. 왜? 그런 사적 대화가 녹음이 될 리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쟁점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언하고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물론 대통령 후보 배우자도 검증 대상이고 이건 법원에서도 인정한 바지만 사실 주로 보는 건 후보자잖아요. 네, 네. 근데 후보자의 부인, 배우자가 물론 나중에 영부인도 될 수 있지만 캠프를 어느 정도 조언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약간 주도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요런 있잖아요. 걸로만 놓고 예. 보면 제 선거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 여러 가지 그 걱정스러워서 조언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캠프의 조직을 근간을 어떻게 사람을 넣었다 뺐다 한다든지 이 김건희 씨 대화 내용처럼 이 정도 돼버리면 캠프 폭파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캠프 구성원들이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거 대부분 다 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단순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사적 대화 또 정치적 의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거는. 예. 지금 아까 이제 지금 얘기할 게 많아서 아니 왜냐하면 이제 7시간 녹음이니까 저희가 검증할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쪽 정치 공작이다. 이거 이제 서로 논리가 다른 그렇게 부분이니까 없습니다. 빼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보고 그러면 우리 캠프로 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를 주도하고 기존의 캠프를 폭파하고 캠프의 실세로서 하는 것으로 느껴질 것인지 그건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후 맥락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씨에게 접근할 때
그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김건희 씨 어머니와 관련된 송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본인 스스로 떡밥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떡밥을 줘가지고 신뢰감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편한 동생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TV, 서울의 소리에 이게 지금 촬영 기자인데 지금 월급이 너무 작다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정도가 어떻게 기존의 선대위를 폭파하고 캠프를 해체한 다음에 이걸 주도해서 한다고 이 얘기할 수 부분은 뭐 있겠습니까? 두 분이 다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네. 앞서 이제 얘기하신 부분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이 MBC 측에 내었던 서면 답변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 캠프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라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적 대화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김건희 씨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 분석들 뭐 이런 걸 보면 좀 다르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과거에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뭐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제 나온 얘기만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남편이 잘 알고 있다라는 평가도 남편이 있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예. 찬성할 부인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교수님 마찬가지고. 부인께서는 아닙니다. 교수님이 출마한다고는 반대하실 거예요. 당연히 반대하죠. 에이. 그러니까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특히나 정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찬성할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어제 스트레이트도 나옵니다만 김건희 씨 그 발언 중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검찰총장하고 그냥 편히 쉬지 뭐하러 대통령 나오고 정치하려고 했겠니. 다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정치의 길로 갔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당연히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그 험한 정치의 길로 가는 걸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7월 달 이후부터 정치적인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배우자로서 그럼 남편이 가는 길에 관련해서 조언하고 고민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았던 것이고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수실처럼 국정농단을 한 것처럼 선대위 캠프를 핵심적으로 다 장악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로서의 조언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이렇게 많은 언론과 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이 관심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언론의 얼굴도 좀 내보이고 국민들께 얼굴도 좀 내보이고 공개된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국민들에게 얼굴도 내보이지 못하는 상황, 언론의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언론에 얼굴을 내보이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극히 비정상적으로 뒤에 꽁꽁 숨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김건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일 아닌 발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발언조차도 이 언론의 뉴스를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어떤 식으로든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의 공적 신분으로서 좀 국민들께 얼굴을 내보이고 언론에 얼굴을 내보여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터졌다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이제 부부 사이에 뭐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대화 내용에 보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배우자에 대해서 정치는 질색이다. 정말 이혼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정치평론가 이상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수가 시킨 거다. 그다음에 윤석열을 키운 것은 문재인 정부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주 과감하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면 질색인 것이 아니고 거의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되는 거죠. 근데 윤 후보는 과거 공약처럼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의 역할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제2부속실도. 네. 그런데 어제 나온 그 녹취를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없앨 수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그 김건희 씨 발언 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권력의 속성도 잘 압니다. 권력이 왜 무서운 줄 아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나한테 그 극렬하게 반대했던 언론 뭐 안 시켜도 경찰이 알아서 입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무섭다. 이 굉장히 이게 거의 평론가 수준 이상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그리고 막힘없고 거침없고 그냥 막 시원시원하게 막. 예. 근데 이 부속실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부속실장을 예, 과거 제가 이 청와대에서 부속실장을 부속실장을 해도 하셨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예. 그 물론 이제 어제 이제 이 방송에 나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예. 김건희 씨의 녹취 관련된 이게 이제 파문이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을 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저는 분명히 또 한 번의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장 표명이나 어떤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경력 허위 과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으로서 호칭도 폐지하고 하면서 김건희 씨 스스로도 그때 기자회견에서 설마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영부인으로서 역할들은 자기는 정말 최소한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또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보통의 경우처럼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서 영부인으로서의 제2부속실장의 어떤 그 경호를 받으면서 또 비서적으로서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사업가로서 예. 역할을 하시면서 충실하게 개인의 삶에 사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이지. 근데 어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아니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제가 아니, 아는 보셨잖아요. 제가 아는 대화 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보셨잖아요.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말씀해 주세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평론가보다 뺨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제 나온 이야기는 남편이 큰 길을 가면서 정치적인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데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관심 있게 그렇죠. 정치적 관심 이슈를 있는 것도 들여다봅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처도. 그러면 정치를 하는 걸 원하진 않지만 정치의 길을 들어선 이상 그 정치적인 남편의 행보에 대해서는 자기가 동지로서 생각도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 사태에 대한 이야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예. 이야기,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죠.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동생처럼 친하게 되었던 결과적으로 속았지만 그 이 씨라고 하는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국정농단이 지금 되겠습니까? 어제 저도 쭉 들어보면 약간 고민이 참 비선이라고 하기에는 부인은 비선이 아니고 비선이 아니죠. 아니죠. 비선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선출도 또는 토론에도 나오지 않는 부인이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솔직히 고민일 거예요. 아니, 차라리 김건희 씨가 토론에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예. 서초동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 이야기 나왔을 때 서초동 캠프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냥 부부로서 집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조언을 한다거나 이런 예. 차원이 아니고 이 캠프가 있는 겁니다. 서초동 캠프라는 게. 그리고 거기서 말하자면 선대위에 이런저런 지시들을 다 할 수 있다. 세팅을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이 부인 이야기 이거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드리긴 합니다만 별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김건희 씨 덕을 봐가면서 김건희 씨 덕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저도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부인의 위치와 이것을 완전히 넘어선 예. 그런 이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국민들의 시각일 일단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윤 후보의 반응이잖아요. 네, 네. 사실은 통화 녹음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된 거기 때문에 윤 후보도 그전에 못 들어봤을 거고 아마 어제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안 봤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데 윤 후보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이런 방송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글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저렇게 얘기한 줄 나도 몰랐다. 사실 그래서 긴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들으면 사실은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냥 김건희 씨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나한테 뭐 캠프를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 씨 혼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포할 수가 있는 의미긴 해요. 저 부분을 제가 조금 해명을 드리면 해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데 왜 드러나지도 않고 공개적 활동을 안 하느냐. 그 아주 뼈아픈 대목입니다. 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도 치르셨고 성남시장 선거도 치르셨고 또 대선 경선에 나왔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정치적 활동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분이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얼토당토하는 사생활 관련된 논란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른바 관음증 비슷하게 논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개 활동을 나서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정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준비되거나 트레이닝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못 나온다고 욕을 할 건 잘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훈련되지 않고 정치적 문법과 정치적 화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갑자기 남편이 대선 후보로 국민으로부터 불림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게 됐는데 본인의 사생활 관련해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몇몇 기자들 전화 오는데 이게 사실은 김혜경 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 김종숙 여사 같은 경우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전화가 오면 안 받을 거 다 알죠. 그리고 기자가 오면 기자한테 말을 조심하는 건 다 압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냥 편한 동생처럼 친해지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편하게 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해서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 불찰이고 미숙이고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김건희 씨가 모든 지금 대통령 선거를 뭐 다 농단을 하고 선거 캠프를 책임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역대급 영부인 후보의 등장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역대급 영부인, 그것도 인정합니다. 영부인 후보의 등장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부인들이 저 정도로 기자를 상대로 능수능란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자신들의 견해를 막 밝히고 뭐 동생 해가면서 저러는 후보 배우자들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능수능란하죠. 거침없지 않습니까? 그 믿는 그런- 동생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적인 대화를 마음 놓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네. 김건희 씨하고 첫 통화를 할 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분명히 밝혔죠. 맨 처음에 한 번 했죠.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릴 줄 알았더니 10분 이상 통화를 해가지고 계속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글쎄요 정치하는 그 후보 사람들의 부인이 저는 그렇죠. 거의 정치적으로 없을 미숙한 겁니다. 거죠. 그래 굉장히 역대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예. 후보의 저 해명은 저렇게 해명하실 게 아니고 정치하면은 질색하는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죠. 정치하려면 법원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정치해라라고 이야기했던 부인이 저렇게 거침없고 막힘없이 저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꾸만 이전에 그분 자기가 실제 했던 이야기를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후보 본인의 그러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뭔가를 얘기했느냐의 문제가 또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사실과 틀리잖아요. 지금 그 보여지는 모습. 윤석열 후보의 부인으로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하면서 정말 호된 시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도 힘든데 대통령 후보까지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조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여하는 노력과 방향이 저 아까 말한 이명수 기자처럼 정치적 문법도 모르고 정치의 내공도 없고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으면서 친하게 되고 신뢰관계 되고 그분한테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했는데 그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무슨 이 부분에 대해서 캠프를 다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치에 미숙한 그리고 아직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정치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분의
저는 언론에 의한 예. 저는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단은 교수님. 예 잠시만요. 네. 캠프에 뭐 과연 지금 많이 얘기를 하셔서 과연 김건희 씨가 부인으로서 도울 수 있는 만큼 캠프에 조언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주도했는 역할이었는지 시청자들이 두 분의 말씀을 네, 네. 판단할 것 같고요. 수사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에서 어제 방송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에 관한 얘기가 김건희 씨의 얘기로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다 우리 응원했잖아.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박근혜 그 수사하고 했는데 근데 뭐 지금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조국 수사했다고. 그런데 이제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지. 못하라 그러냐고. 그냥 빨리 하고 빨리 지나가면 그냥 조국 사건도 이렇게 크게 안 퍼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건식 교수님께서 자꾸만 이제 김건희 씨가 정치적 문법에 익숙치 못하다, 예.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다, 네네. 훈련되지 않았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쭉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훈련된 거죠.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저런 말을 기자 인터뷰한테 말하지 않죠. 아니요. 훈련돼 있으면. 저 내용을 보세요. 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훈련된, 굉장히 정치적 문법에 굉장히 단련이 돼 있는 분입니다. 정치적 견해는 확고하지만 문법에 익숙치 않은 그다음에 거죠. 권력의 생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아는. 여기서는 이제 녹음이 이제 끊겨가지고 더 안 나오는데 서울의 소리가 이제 공개한 바에 의하면은 조국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 깜빵까지는 안 보냈을 거다. 이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쟁점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예를 들어 깜빵까지는 안 갔을 거다 이런 게 옆에서 본 해석자의 의미인지 아니면 당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깜빵 보내야 되는 거지 뭐 지금 뭐 상황이 이렇잖아. 이런 식으로까지 만약에 개입이 됐다 이건 또 부적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장 평범하면서도 일반적인 정치적 견해를 확인하는 겁니다. 조국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사실은 권력과 충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김건희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식의 해석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적지 않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제 부분을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우리가 한 또 겁니다. 조국 수사했다고 우리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써서. 우리란 표현을 가지고 또 들고 들어가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정치적 문법에 미흡한 거고 정치적인 트레이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뭐 서울의 소리 방송의 그 이모 기자가 아니라 예컨대 JTBC의 우리 김 앵커가 자 우리 박앵커입니다. 죄송합니다. 박 앵커가 자 우리 인터뷰합시다 하고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정제된 단어, 그다음에 적절한 단어, 조율된 단어를 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믿었던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누님 동생 하는 사이니까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그냥 막힘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문법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문법이라는 것은 그 발언의 어떤 내용과 형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네. 저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조국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평론가 수준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형식도 있잖아요. 기자와 말하자면 후보 배우자인데 그 관계 설정을 뛰어넘는 말하자면 아주 공적 관계를 아주 사적 관계로 전환시켜가지고 굉장히 능수능란한 거죠.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이 김건희 씨 말씀의 내용이 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자니까 해야 될 이야기 안 하고 안 해야 될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정치 문법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견해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의 속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수사했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조국이 더 말하자면 저항을 안 했으면 깜빵까지 안 갔을 거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자면 굉장히 능수능란한 것이고 정치 문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 저걸 가지고 부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일단 보겠습니까? 사실 그 대화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건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미숙함을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 통화기 때문에 본심이 드러나서 그렇죠. 본심이 들어간 거죠. 그럼 본심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깜빵해 뭐 이런 표현들이 해설자의 입장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인지가 이제 당사자는 절대 쟁점인 것 아니고요. 같고요. 예컨대
저도 대기실에서 이 방송 전에 있을 때 우리 전재수 의원 만나고 예. 우리 앵커 만나고 이야기하면 사적으로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 예. 편하고 신뢰하니까 별의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하고도 소개된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방송 딱 시작하는 순간 우리 말을 가리잖아요. 예. 이게 사실 정치적 문법과 정치적인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김건희 대표 같은 경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말한 서울의 소리의 이 기자 같은 경우는 믿었던 동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 물론 이 기자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건 어쨌든 믿었기 때문에 동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조국 수사에 대한 정치적 견해, 그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남편의 선거운동에 대한 어떤 조언의 어떤 조력의 노력들 이런 것들 거침없이 말하는 건데 이게 공개된 것이 과연 이것이 이 김건희 씨가 예. 선거 캠프를 좌지우지하고 알겠습니다. 조국 수사를 무슨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역시 해석이고 이제 뭐 오히려 당사자냐 잠시만요. 당사자냐 해설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판단을 또 시청자들이 해볼 제가 우리 사적 통화에 대해서 박앵크랑 만나서 사적으로 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절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근식 교수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방송하게 되면 이제 그렇죠. 김근식 교수님의 큰일 나죠. 캠프의 지위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구분이 없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그 서부 지방법원의 이 방송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에요. 녹음 파일 취득 과정도 위법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도 아니고 김건희 씨는 공적 인물이고 그리고 그 방송 내용은 공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서부 지방법원의 판단입니다. 자꾸만 이것을 그래서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적 대화로 말하자면 이 김건희 씨 발언의 심각함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뭐 핵폭탄급 뭔가 터졌다, 터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넘어갈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목조목 보면은 은은한 리스크가 다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미투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국 수사 이야기까지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세세하게 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와야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지금 뭐 위험하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용인데요. 드리는 일단 여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네. 김건희 씨의 통화가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잠땡땡땡님께서 가식 없는 사이다 발언만 있을 뿐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다. 뭐 믿고 통화했기 때문에 가식은 없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백한 캠프 개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땡땡님 녹취록만 들어보면 코바나 컨텐츠가 후보 선거 캠프 같았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어제부터 많이 나온 김건희 씨의 육성이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다음은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미투 관련 얘기입니다. 주제는 나와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안희정 전 지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됐는데 자 통화 중 미투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미투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아니 그럼 보통 잡자 하냐고 미투도. 아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지만 솔직히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일단 해당 방송에 김건희 씨는 서면 답변으로 매우 부적절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의 피해자죠. 김지은 씨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김건희 씨의 관련 인식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서면으로 사과를 했지만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본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게 본심인 것이죠. 예. 본심.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릇된 인식을 영부인 후보자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기자를 이제 1억 원을 줘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발언도 있었고 지금 또 이제 뭐 돈을 안 줘서 미투를 한 거다. 이 권력형 성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면 다 해결 가능한. 그리고 보수는 돈 주고 한다. 그리고 바람은 피워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진보 진영 쪽에서 이게 많이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러한 그릇된 인식도 좀 있는 것 일단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고 사실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건 이제 피해자가 그렇죠. 들으면 정말 분노할 만한 얘기긴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제 페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 서면 사과인데 본심이잖아요. 그건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 입장문이 거니까. 나온 거고요. 예. 저는 본인도 기회가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안희정 씨 이야기 나온 것 자체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있었던 그 미투 사건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보고요. 근데 저는 또 역으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기자하고 저런 이야기를 사실은 만약에 공개된 우리 박앵커하고 인터뷰할 때 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문법이 익숙한 사람이 예. 그런 이야기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적인 대화지만 그쵸. 법원이 서부지법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정치적 그 이슈에 후보 가는 거기 배우자의 때문에, 예. 판단을 엿볼 수 있는 그랬어요. 장면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김정숙 여사도 지금 김혜경 씨도 저런 식의 대화가 녹취된 적이 없는 거죠. 마음 놓고 자기 녹취가 속내를 돼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고 없는 게 속내를 있는 털어놓을 것이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녹취가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일단 이제 속내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틀리면, 거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속내를 드러낸 것 자체는 함정에 빠졌지만 그 속내의 내용은 저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법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공익적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겁니다. 저걸 자꾸만 이제 편하게 그냥 뭐 사적으로 한 이야기다 자꾸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데 사과를 해야 그렇지 된다고 저는 않습니다. 인정을 하는 예. 겁니다. 예. 저 근데 부분은. 예. 사과에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데 무려 이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핸드폰을 받고 난 뒤에 MBC에서 12차례 전화를 하고 7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해명하고 그다음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이틀 전까지 묵묵부답이다가 예. 방송이 되고 난 뒤에 서면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러나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저는 이제 본심이라고 보는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네,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사적인 대화 여부를 떠나서 본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또 본심을 얘기했기 때문에 해명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른바 줄리 의혹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갔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트 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난 그런 데를 되게 싫어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예.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나는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나 하루 종일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희정 지사의 이제 미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사적인 대화라고 편하게 생각해서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인식이고 문제 이제 그 속내가 부적절하다는 그 거고요. 부적절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저 부분도 똑같이 정말 믿는 동생인 것처럼 속내를 그냥 가감없이 드러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줄리 논란이나 무슨 어떤 특정 사람과의 어떤 관계 논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해명을 저는 오히려 설득력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논란에 대해서 그 나이트클럽 나간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행을 간 적 있습니까? 그 양모 검사랑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딱딱한 어떤 박앵커가 질문하는 인터뷰라 공개 인터뷰할 때는 말을 할 때 조심하죠. 그러나 지금 저 상황은 시청자 여러분 다 듣듯이 정말 편하게 속내를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너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저 상황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스테이트 그 방송에서 유일하게 김건희 씨에게 저는 큰 덕을 준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수많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공개 인터뷰나 무슨 서면에 대해서 해명을 해도 그것이 다가오는 진정성과 달리 저 상황에서는 아 정말 저건 속마음이 정확하구나. 저 맞나보다라는 설득력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교수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발언, 그 다음에 극히 이제 사적 대화,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는 사적 대화는 방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MBC가 방송이 된 것은 사적 대화 또는 사적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 견해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동안 이제 많은 의혹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양모 검사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그동안 김건희 씨가 안 간 걸로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3명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를 그 칠레인지 어딘지 뭐 체코인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출입국 기록조차 없다, 안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갔다는 게 다 돼 있는데 갔는데 지금 출입국 기록이 없어요 또. 일단 다른 매체 보도에 하면 안 갔다라기보다도 출입국 기록이 기록 없습니다. 그 시기만 예, 없다라는 없어요, 게 있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돈을 보내고 그 이제 양모 검사장의 부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혀 몰란 걸로 돼 있는데 상세하게 또 김건희 씨 대화에 의하면 상세하게 또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심이 진심이 되는 건데 오히려 김건희 씨가 해명해야 될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체코 갔다는 내용도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하겠니 유부남하고.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딸 팔아? 유부남한테? 그럼 우리 엄마가 저기 뭐지 돈도 많고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돼? 사진을 받았다고? 입사하면 어때? 상관없는데? 그거 우리 다 저기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오히려 더 좋지. 다 무슨 미럴 여행 셋이 같이 간 줄 알아. 아니야. 그거 다 저기 뭐 패키지 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사모님이 그때 애들 무슨 학교 그것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갔거든? 예. 일단 갔다고 체코를. 예, 그러니까 저 부분도 저는 속내를 정확히 드러냈기 때문에 음. 보십시오. 패키지 여행으로 간다는 건 잘 아시지만 여행사의 상품으로 패키지를 가면 몇십 명이 모여서 같이 가는 거 예. 거기에 지인들이 모여서 갑니다. 부부로 갈 수도 있고 지인들끼리 모여서 가는데 거기에 그 양모 검사의 부인이라는 분이 가기로 했다가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라고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모 검사랑 김건희 씨랑 셋이 같이 간 겁니다. 이제 그 어머니랑.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불륜 무슨 여행이 되고 이렇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 저 수많은 논란거리에 대해서 수많은 유튜브에서 많이 논란을 제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속 시원하게 해명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확실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는 클리어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녹취가 안 될 거 생각하고 김건희 그럼요. 씨가 얘기했기 예. 때문에 이게 본심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정확한 해명이다. 예. 라는 게 이제 일부의 주장이 있고 제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예. 이 야권에서 그렇게 하겠어. 그 또 이전의 하나는 주장과 이제 틀리는 거죠 완전히. 또 하나는 이명수 기자랑 친하다고 해도 몇 번 본 기자인데 설령 갔어도 이런 내용을 사적인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했겠냐는 의혹도 물론 남아 있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뭐 김건희 씨 통화 녹음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 주제는 그 윤석열 선대본에 무속인이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캠프의 법사로 잡았습니다. 무속인 논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가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고문으로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오늘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메시지와 일정 그리고 인사에 관여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전 씨는 선대본의 네트워크 본부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식 직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도사와 법사가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 이전에 천공서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뭔 서성이 그렇게 많고, 뭔 도사가 그렇게 많고, 뭔 법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 건진법사라는 분은 아마 스스로를 향해서 아마 국사가 될 그릇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댕겼답니다. 세계일보에서 취재에 들어가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마고 할머니라고 무속인들의 어머니 신을 모시는 마고 할머니라는 신을 모시는 이제 그런 이제 법사라는 것인데 실제 이제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좀 충격적이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거기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해 버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건진 법사라는 이분이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조용히 넘어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지시를 했는데도 거부했다는 진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계일보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건데요. 저는 선대위에서 공식 입장을 냈고요. 예. 그 사람이 일단 법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공식 입장은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기획실장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조직본부 산하에 네트워크 본부장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대합 빌딩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거 말고는 고문이란 직함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일정은 당연히 오늘도 윤 후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정을 그 사람하고 상했다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 경선 토론 때 천공스님 이야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서도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이 사람이
무슨 윤석열 후보를 뒤에서 조정하고 김건희 씨하고 어떻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 마치 선대의 이 전체 캠프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제가 예. 사실 무기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잠시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자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설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뭐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 불교 종정예배 기획실장 직책으로 왔다 그러는데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한불교 종정예배는 조계종의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쭉 사실 뒤에 김건희 씨가 이제 무속 관련돼서 녹음해서 했던 내용도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강정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어서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며칠째야 애매했는데 날 사랑한다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용기가 없는 넌 다가오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거야. 예, 이성대 기자의 뉴스 설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휴가를 가서 오늘 저와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 뉴스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설계는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예. 역시 보컬리스트는 펌을 하고 나온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아니 선생님. 63호 만에 그 색깔이 너무 신선해서 좋았고 사실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 신선한 홍준표입니다. 아, 홍준표 의원이 신선하다. 네, 좀 처음 들어보시죠? 잘 매치는 안 되는. 왜냐하면 워낙 연륜이 많은 정치인이니까요. 네. 누구 얘기인가요? 네, 바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반응 별로 안 좋다고. 한번 해봐. 우리 좀 딱 갈아타자고 한번 해봐봐. 아이고 저기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은 지금 더 많이 나올 거야. 왜냐면 홍준- 그게 더 신선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신선하다보다는 매체에서 특정 매체에서 홍준표 의원을 비판을 많이 하면 신선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화가 지난해 9월 15일에 나왔던 건데요. 당시만 해도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경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홍 의원이 굉장히 가파른 추세로 따라잡던 그런 예.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좀 헤드라인 기사를 좀 보시면요. 보수적 각도에서 초박빙을 보이고 있는 두 후보였고요. 민심을 얻은 홍준표 후보가 당시 얻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굉장히 싸우고 있는 그런 경쟁 구도였습니다. 무양홍하면서 바짝 추격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신선한 정치인이었는데 집중해서 타겟팅을 받던 그 당시의 윤석열 후보. 자, 그걸 의식한 예. 부인 김건희 씨가 그걸 의식해서였는지 윤 후보 대신에 당시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는 게 어떻겠느냐, 신선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런 대화를 했던 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적인 대화긴 하지만 본심이 드러나서 이 얘기를 들은 홍준표 의원은 기분이 좀 껄쩍지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뭐 방향을 좀 틀어봐라. 그래야 뭐 슈퍼챗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슈퍼챗이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후보를 후원을 받는 거죠. 후원금입니다. 근데 홍준표를 굉장히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예. 네. 홍준표 의원은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오늘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툴튜브들이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폄훼하고 무릎뜯고 했는지 김건희 씨 인터뷰를 잠시만 봐도 짐작할 만하다. 이렇게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신선하다고 얘기한 건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는 좀 강한 뭐 진보 쪽이지 네. 않습니까? 이른바 툴튜브랑은 좀 반대쪽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글을 좀 보면요.
다른 편파 언론들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파 언론들, 다른 극우파 언론들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홍준표 의원은 여태까지 극보수 성향의 유튜버, 그러니까 툴튜브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돕지 않는다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예. 지난 썰기 영상에서 잠깐 썰어봤습니다. 보시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돕질 않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툴튜브로 불린 그 보수 유튜버들이 왜 돕지 않느냐? 라면서 원색적으로 자신을 비난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수인 홍 의원을 과거 이제 이른바 극우 보수로 보이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강하게 비판하였었는데 그것도 혹시 김건희 씨가 관리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또 12월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버 중에서 누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지 나한테 문자로 좀 간단히 좀 줄 수 있어? 내가 좀 보내게? 그래 알겠어요. 여기 좀 우리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이렇게 대충 주면은 내가 네, 빨리 보내서 그거 하라 그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요. 유튜버 중에서 누가 현재 어떤지 나한테 문자로 좀 간단히 좀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애들을 나한테 명단을 주면 내가 빨리 보내서 관리하라고 하겠다. 이게 그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실제로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맥락상을 보면 진보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그러니까 툴튜브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들도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홍 의원의 다른 편파 언론 관리 얘기가 아마 이런 것 아닐까라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앞서 이제 이전에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에서 이른바 극우 성향 강한 유튜버들이 강하게 홍 의원을 비판했었는데 네. 혹시 관리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론 조작이다라고 홍 의원 쪽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만 해도 지난 1월 7일자 기사를 보시면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홍준표 후보에게 의원에게 지지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카콜라에 동반 출연도 하고요. 다음 주쯤 보자고 이렇게 연락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부인 김건희 씨가 여론 조작을 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혹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윤 후보에 자, 대해서. 홍 의원이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페북은 글을 다 내린 상태고요. 오늘 청년의 꿈에 이런 글을 남기고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이번 대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기분이 상했다. 뭐 이렇게 현재는 읽힐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자 방송 관련해서 이제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강정 아나운서가 썹니까? 네, 열심히 썰겠습니다. 이거 썰기 쉽지 않은데. 이게 하나 끝이죠? 네, 끝이에요. 이 코너 끝이에요. 예전에 3개씩 하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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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신선한 사람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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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변하지 마요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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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고마운 사람. 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법원이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늘 오전 정부는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백화관 등의 영어관 등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지금은 방역 패스를 확대하였던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여 의료 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은 한시적 조치라면서 상황에 따라 재조정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혼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 모시고 관련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 내일부터 이제 6개 시설의 방역 패스가 해제된다고 하는데요. 그 선정하는 기준들도 있을 거고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세부 내용이 일단 형평성 문제만을 따져보자면은 서울의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안 되고
서울을 넘어가서 경기도만 하고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한다면은 형평성 문제가 심각했죠. 그래서 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방역 당국을 발표를 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표였다고 봅니다. 3,000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등인데요. 이들의 특징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침방울이 튀지 않는 상황들에서 결국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들을 방역 패스에서 지금 일단 해제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악기라든지 노래 연기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시 마스크를 쓸 수가 없고 침방울이 튀기 쉬운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방역 패스를 유지한다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동이 많을 거라서 방역 패스가 더 강화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의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역 패스를 해제했다. 아무래도 14일에 나왔던 그 판결의 영향도 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4일 날 이 학원이라든지 또는 독서실 또는 스터디 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 인용이 되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결국은 이 가처분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겼고요. 현재의 방역 지표가 12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체제도 상당히 지금 여유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또 이 설 연휴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많이 완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완화, 즉 사적 모임 인원 모임을 4인에서 6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동시에 지금 이 방역 패스도 일부분 해제를, 즉 완화를 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좀 갖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를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자, 질병관리청이 이번 주말에 오미크론 우세종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시뮬레이션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이 지금 지난주에 오미크론 점유율이 26.7%거든요. 네.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는 한 5,030명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이 우세종이 되는 5,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은 아마 이번 주말이면 될 것으로 보여요. 5,000명이요? 예, 적어도 5,000명이 아니라 50%를 넘어가는 수준. 예,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주가 델타 변이주를 밀어내고 반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가 우세종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이 이번 주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사실 이 숫자보다도 전체 확진자가 5,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일단 얼람을 울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7,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이거 위기 상황으로 발령을 하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즉 진단검사도 지금처럼 하는 선별 진단이 아니라 병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진단으로 바꾸면서 결국은 확진자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가능하면 증상이 생긴 사람들을 병실에 가지 않게끔 하는 초기 진료 또 조기 진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치료제 같은 것들도 지금 무기로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치료들을 중심으로 함으로 해서 위중증 환자들을 잘 돌보게 하고 또 사망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즉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7,000명이 넘어가는 순간에 생기는 것인데요. 아직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많겠죠.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송체제 같은 것들도 아직 다 준비는 안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그 시간은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지나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먹는 치료제들을 잘 처방을 한다면은 사실은 위중증 가능성도 상당히 낮출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잘 연착륙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몇만 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자 수만 잘 조절할 수 있다면은 즉 입원 환자를 잘 조절하고 위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끔 한다면은 확진자의 수보다는 오히려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전념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델타 변이가 우세종일 때랑 뭐가 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지금 큰 것이요. 이 델타 변이주는 사실은 치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 회피 능력이 굉장히 크고 전파력이 강한 대신에 사실은 위중증은 낮은 편이에요. 사망률, 치명률도 그렇고요. 오미크론인 경우에. 네.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것이 갑자기 급증했을 때 확진자들이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의료체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착륙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환자가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서서히 발생하게끔 하면은 우리 의료체제가 감당해주면서 많은 인원들이 감염으로써
면역을 얻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발생을 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숫자가 2만 명, 3만 명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치료제들을 잘 이용해서 조기 진단 시스템도 있고 조기 치료를 하고 또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의료체제 부담이 가지 않고 이번 파고를 잘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 현 시점에서 방역 패스를 지금 내일부터 해제하잖아요.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말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럼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바이러스의 특성상 우리가 어떤 방역 체제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방역 패스를 가지고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용인을 하면서 감수하면서 방역 체제를 바꿔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뭐 4천 명, 5천 명 수준이지만 이것이 지금 델타 변이주가 줄어들면서 다시 오미크론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60대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83%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한 10%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환자가 생기지 않게끔, 즉 입원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고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잘 조절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방역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방역 패스와 함께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3차 접종이잖아요. 예전에 부스터샷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제는 뭐 거의 3차 접종은 머스트, 꼭 맞아야 되는 거고 지금 어떤 백신을 맞을지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자 CEO가 이제 3월에면은 새로운 백신, 오미크론의 변이에 맞는 백신을 내놓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파이자의 그 개량 백신, 즉 오미크론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은 3월 달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우리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다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 접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mRNA 백신밖에 지금 없거든요. 네. 다른 백신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즉 모더나는 2분의 1 용량으로 맞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바백스가 하나 더 생기긴 했습니다. 선택지가. 하지만 그건 추가 접종이 아니고 1, 2차 접종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고요. 결국은 파이자의 개량 백신을 기다려서 맞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3차 접종을 하루빨리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18에서부터 한 49세 정도라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개량 백신을 맞을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그냥 mRNA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의 연령층이라면은 3차 접종을 그렇게 서둘러서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둘러 맞을 필요는 2차 없다. 접종까지만 접종을 받았다 하면은 사실은 오미크론이 감염된다 할지라도 그 위중증화율은 굉장히 낮고 사망률도 낮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약한 사람들은 맞아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늦게 맞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꼭 3차 접종을 맞아서 아이들이 접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서는 그 학부모님들이 예방접종을 3차까지 빨리 맞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학부모가 아니거나 위중증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의 경우에는 1,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면 3차 접종을 그렇게 서둘러서 맞을 필요는 없다. 사실 왜냐하면 주변에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6개월 이후 6개월에서 1년 뒤에 맞는데 3차 접종을 우리나라는 3개월부터 권고하고 있으니 이걸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기가 젊은 층, 즉 면역력이 왕성한 층에 있어서는 그게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방접종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감염을 예방하는 것하고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감염 예방은 어차피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2차까지 맞았다면은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맞아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가 되면 사실은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위중증으로 가는 것도 효과가 많이 떨어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4차 접종이나 이런 걸 생각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3차 접종도 좀 늦게 맞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제 오미크론이란 대유행이 지나고 나면은 코로나19 종식 수순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보시기에 어떠신지? 예, 저도 상당히 희망적인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실제로 해외에서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위중증 화율은 상당히 낮거든요. 네. 입원율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예방접종과 또 방역 패스 또 마스크 쓰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면은 사실은 이 의료 체제의 부담은 그다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우리 의료 체제가 잘 버티고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지 않는다면은 자연 면역이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예방 접종 미접종자들도 자연적으로 자연 면역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공 면역 백신에 의한 면역에 플러스 자연 면역이 생기게 되면은 그 완전한 면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 변이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변이주에 대해서도 이런 완전한 면역이 생긴 사람들은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종식은 어려울지 몰라도 관리 가능한 질병, 즉 독감처럼 한 0.1% 정도의 사망률이라 하면은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확진자 수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또 이렇게 큰 유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즉 이 봄이 지나면서 한 더워지는 여름 정도가 되면은 적어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고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맨 마지막으로 네.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실내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을 때에는 최후까지도 마스크는 아마 못 벗어서 가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여름 지나서 가을이면 좀 코로나 종식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관리 가능한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명예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